예, 반갑습니다. 창녕 옥야고등학교 고3 생활과윤리 담당 이재선 선생님입니다. 예, 벌써 주말을 보냈습니다. 예, 또 주말 어떻게 보냈습니까? 선생님은 집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원격 수업을 위한 어떤 전자장비나 그런 후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어쩌면 한창 이제 1, 2학년 후배들이 축제와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체육대회 반티, 예, 팀복을 어떤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시간이 좀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확진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검사 받는 부분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서 또 학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9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윤리에 접근해서 아마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안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의무론과 그리고 공리주의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에 적용되어서 어떤 시험 문제나 그리고 교과 내용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한번 잘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놓은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는 생윤 수능을 칠 학생들 또는 수능 윤사나 생활과 윤리를 칠 학생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계약론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떤 근대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론적 관점은 어떻게 보면 그거와 이 사상을 주장한 사상가들을 어떤 철학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치나 사회 분야의 어떤 등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론적 관점은 도덕적 행위 근거를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 즉 사회 계약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동 규칙을 탐구하며, 자,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위 규칙을 탐구하며, 세 번째, 이 내용들을 어디에다 담는다는 것입니까? 계약 안에다가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위 규칙들이 어디에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이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위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고, 만약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동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약을 어긴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해서 어렵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동 규칙, 이게 뭐예요? 도덕적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계약론적 사상가들은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상가가 대표적인 계약론적 관점의 사상가들인데, 윤사에서는 이 3명을 다 기억하고 배우겠지만 사회 나중에 보면은 국가 형성, 민주주의 1파트가 있습니다. 반면 생윤에서는 이
한 명, 홉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진다? 투쟁 상태에 빠진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이기적 본성. 자,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홉스를 성악설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 재화의 희소성입니다. 자, 물건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투쟁의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 이 투쟁의 상태란 것은 안정된 상태겠습니까? 불안정한 상태겠습니까?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홉스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자연 상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홉스는 이러한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 상태가 왜 중요하면은 이 자연 상태는 국가도 없습니다. 사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할 제도 또는 규범 등이 부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도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투쟁. 그래서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즉 극도로 불안정하고 극도로 보장받지 못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규칙과 도덕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혼란을 막아줄 국가나 사회, 그리고 그 국가와 사회를 따를 수 있는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제도와 규범을 만들려고 노력할까? 바로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합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서 무엇을 도출해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제도나 규범을 도출하고 이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형성하겠습니까?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계약론에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내용 우리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기적 본성, 성악설,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투쟁 상태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다시 같은 말로 자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역할을 할 존재가 바로 누구란 것입니까? 예, 국가와 사회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사회계약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계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벗어날 수 있는 조직과 단체를 만들까? 그리고 그 조직과 단체를 내가 따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홉스는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의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지킨다면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뛰어넘어서 현대사회 계약론적 접근은 타고난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은 어떻다? 타고난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한 것은 그대로 두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중요시킨다. 자, 우리 여러분들 1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 많이 했었는데 바로 롤스의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약론적 접근에서 계약은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계약이거나 묵시적 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성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그로부터 무엇이 나오더라? 도덕적 의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무란 것은 인간의 자율, 사회적 유용성, 사회적 결과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이다? 바로 사람들의 계약 또는 합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계약하고 합의를 하면서 도출된 결과가 바로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이 도덕적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현대 윤리학적 접근인데 현대 윤리학적 접근의 특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 되겠죠? 자, 그래서 의무론, 공리주의, 계약론적 접근 전부 다 어느 시기에 등장했던 것이다? 근대 시기에 등장했던 이론들이라면 현대 윤리학적 접근에 선생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윤리적 접근이 주목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덕윤리적 접근입니다. 자, 덕윤리적 접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윤리와 덕윤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대 윤리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무론이자 공리주의입니다. 자,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라면 도덕 법칙이라면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입니다. 유용성의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최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그러면은 도덕 법칙이든 유용성의 원리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바로 규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될 보편적 도덕 원칙 또는 규칙을 할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온 표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원리를 중요시킨다. 그러면 추상적인 원리를 중요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든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이 바로 구체적 사항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그 특수한 사항 또는 그 각기 다를 수 있는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행위의 규칙을 중시한답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가질 수 있는 문제점, 어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언제 어디서나 다 지키고 따라야 돼. 그런 규칙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고대 덕윤리의 사상을 이어받는 덕윤리입니다. 덕윤리는 이런 규칙을 강조하고 보편적 도덕 원칙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체적 상황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덕윤리는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함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덕윤리에서는 옳고 그름이란 것을 강조했다면은 덕윤리에서는 선함 또는 유독함, 덕스러움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즉 근대윤리에서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그 지켜야 될 보편적 도덕 원칙이나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덕윤리는 그 상황에서 선하고 그리고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오랫동안 도덕적 행동을 해온, 그래서 선한 인품, 덕성, 긍정적인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행위의 습관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덕률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행위자의 인성과 성품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칠판에 있으면 선생님 칠판에다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이거 수능 특강이나 그리고 수능 특강 강승희 선생님이십니까? 그분이 또 판서를 깔끔하게 잘 해놨으니까 혹시 생윤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EBS 생활과 윤리 수능 특강 강의 꼭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윤리는 선한 행동, 자, 옳고 그름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단어를 강조한다? 선한 행위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편적 도덕 원리에 영향받는 행위보다는 행위자,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과 그리고 오랫동안 도덕적 행위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 행위자의 인품과 덕성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마 조금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 있는 사람, 어떤 행위의 규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덕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은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지속적, 옆에 바로 나와 있죠. 오랫동안 행동함으로써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옵니다. 덕윤리는 행위자의 성품, 그리고 행위의 유용성이나 도덕적 의무보다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맥락에 대해서 중요시합니다. 이어서 나온 표현 훌륭한 성품 되겠죠. 그래서 근대윤리가 좀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라면 덕윤리는 구체적 상황에서 오랫동안 도덕적 행동을 해온 그런 훌륭한 사람, 그리고 그런 덕성을 갖춘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행동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이어서 책임윤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책임윤리라는 것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과학이나 생명, 의료 윤리,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그 연구 결과, 그 개인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윤리적 접근에서는 전통에서는 그래서 너 어떻게 됐는데? 라는 행동에 대한 책임만 물었다면 책임 윤리에서는 이 책임의 범위를 책임의 범위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다시 적을까?
자, 그래서 이 윤리는 바로 다시 지우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색깔로 책임 윤리라는 것은 바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이 책임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면 책임 윤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전 지구 생태계로 어떤 이런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책임 윤리가 가장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윤리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온 것은 바로 배려 윤리입니다. 배려 윤리가 등장한 계기를 알려면 첫 번째 정의 윤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의 윤리는 무엇이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롤스한 사상가이기도 한데 이 정의의 윤리의 특징을 가해서 남성 중심의 윤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 윤리가 바로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어떤 보편적인 도덕 판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려 윤리는 이것에 대응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은 아니다. 이 윤리라는 것을 이런 옳고 그름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용성이나 또는 공감 또는 유대감과 같이 좀 따뜻해야 된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라는 것은 바로 남성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여성 중심의 윤리인 배려 윤리에서부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보편적인 도덕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윤리적 접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응답과 같이 사랑과 모성적인 배려, 모성적 배려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려 윤리의 특징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 보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한 존재입니까? 따뜻한 배려, 보살핌을 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이 배려 윤리의 모태 또는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것이 바로 무슨 윤리라면 정의 윤리라면 배려 윤리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따뜻한 인과관계, 이게 안 적어놨네. 유대감 그리고 구체적 상황 또는 인간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배려 윤리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배려한 공동체적 관계, 선생님 적어놨지요. 인간관계, 구체적 상황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려 윤리라는 것은 응답하라 시리즈 있지요. 바로 배려를 하고 배려에
응답함으로써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하고 배려를 받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배려윤리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담론윤리적 접근입니다. 담론윤리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 최근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란 것은 이성적 존재들이 상호작용, 즉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이 도덕이 합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성적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론윤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윤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론윤리적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모여져 있는 어떤 공론장에서 다시 우리가 모여 있는 어떤 한 공론장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대화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규범들을 합의하고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 교과서에 등장을 했습니다. 전통 윤리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 두 과목 중에 가장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도덕과학적 접근입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원체 새로운 내용이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출제 빈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왜? 기존 윤리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 도덕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이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뇌파를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MRI로 어떤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 뇌에 어디에 피가 많이 들어가서 활성화되는지 촬영해서 이런 판단할 때 또는 이런 생각할 때는 뇌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구나 라고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이란 것은 인간은 환경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은 예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동과학이란 것은 인과 아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 과학처럼. 그래서 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결과를 할 것이다. 어떤 이러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이런 도덕적 행동이라는 판단이라는 결과를 유추해 놓을 것이다 라고 인과관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치 뭐처럼 기계처럼 물리 공식처럼 그리고 어떤 동물 실험처럼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뇌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신경과학 분야의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공동체 생활에서는 감정이 추론의 과정 없이 즉각 나타나지만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성이 도덕 판단 내리기 위해 추론 과정을 수행한다. 즉 인간의 뇌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 피가 더 몰리는가 따라서 이 도덕적 판단은
판단이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이 중시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성이 더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과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행동과학적으로, 두 번째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마치 과학처럼 물리 시간에 또는 화학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한 것이라면, 신경과학 분야는 무엇을 통해? 뇌를 통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뇌에서는 어떤 뇌파가 발생하는지 또는 어디에 피가 많이 몰려서 활성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관찰한 것이 도덕과학적 접근입니다. 예,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술 윤리학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통 윤리학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출제가 됩니다. 왜 잘 출제가 되냐?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추측한 때 도덕과학적 접근은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중요하게 출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 윤리, 공리주의와 의무론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덕윤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밑에 예문을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사람이란 해서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고 절제 있는 행동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표 이상하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겠습니까? 용기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행위들을 정의롭고 절제 있다고 말한 것은 그것들이 정의로운 사람이거나 절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는 정의롭고 절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롭고 절제 있고 그리고 용기 있는 이런 도덕적 가치나 또는 도덕적 덕목들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했을 때 행위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시하는 이 윤리는 무슨 윤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덕윤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행동과 정의로운 행위자를 구분한다. 정의로운 행동은 어떻게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행위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정의라는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 꽤나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계산론적 접근도 했고 그리고 덕윤리, 책임윤리, 배려윤리, 담론윤리, 과학적 접근까지 우리가 몇 개 있나 보자. 한 6개 정도 했습니다. 선생님 진도치고는 굉장히 내용을 많이 전개했는데 이 내용들이 아마 한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EBS에서 진행되는 수능 특강 강좌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필기와 내용을 다져주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벌써 이번 한 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휴일이기도 하지만 선생님 수업은 빠지지 않지요. 다들 집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연휴가 되면은 그때 생활과 윤리 이번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해설 강의를 나누어서
제작한 후에 업로드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또 얼른 학교에서 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